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만큼 우리 정치가 짊어지고 있는 숙제와 한계 역시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동물국회로 얼룩졌던 만큼 이 비례대표제가 과연 의미 있는 개혁이었는지 역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은 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21대 총선 잠정 투표율이 66.2%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2000년대 높았습니다. 예. 네,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 제일 높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가장 높죠.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 이 투표율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 전국과 경제 위기가 오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예.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 정권의 안정적 의석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바른 선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위기 생각이 속에서 듭니다.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혼란을 원하진 않죠. 예.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여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를 했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뭐 상당히 거셌고 이에 동조하는 국민들도 꽤 많은 것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는데 코로나19 이외에 이번 선거 결과에 좀 미쳤던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좀 약간 잘못한 부분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게 이제 중도층이라고 한다면 중도층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던 거죠. 예. 그럼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당을 한번 바라보니까 야당은 대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당을 먼저 심판하고 바로 정신을 차리게 해야만 이 정치가 바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선거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것이 이제 여당의 그 굉장히 압승, 야당의 참패 이걸로 좀 이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야당이 과거에 그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못하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예. 야당에겐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쇄신의 기회로 삼을 수 예, 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 상태로 가면은 국민의 선택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고 예.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썩은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자양분으로 열린 열매 예. 이거를 요즘 같은 높은 국민 수준의 국민들이 그 열매에 손이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어떤 혁신적인 쇄신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굉장히 야당에게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느낍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엔 새로운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될 때는 분명히 군소정당들의 비례득표로 인한 원내 진입이 조금 더 수월해져서 좀 다당제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이룩을 하고 또 국민들의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대 효과가 분명히 거론이 됐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양당제가 더 강화되고 두 개 정당이 더 커지는 결과만 낳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 제가 보면은 가장 허탈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허탈한 부분이 이 선거법 개정의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거제를 말씀하신 대로 개정한 이유는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고 그 군소정당의 목소리가 원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자 이게 가장 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처음에 출발은 야당의 그 분식 정당,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여당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사실상의 그 분식 경쟁을 한 거예요. 예. 양당이. 그 경제 많이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분식이라는 게 사실은 위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일이죠. 위험하고 위법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국민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위법한 건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입법 미비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상당히 위법한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 양당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것이 만들어온 정치 지형은 보다 지역 구도가 강화되고 갈등 정치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굉장히 퇴행적인 정치 구도 분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선거제의 취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허탈한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그 소수 군소 정당들은 상당한 피해자가 됐고 사실상 사기를 당한 네. 수준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를 모르지를 않을 텐데요, 당연히. 그래서 분명히 이제 다시 개편을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의 개편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다시 개편이 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준연동형이라는 게 도입될 때 저도 그 당 내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네. 분식 정당으로 간다, 위성 정당으로 간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연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를 막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0% 연동을 시키지 않으면 그 어느 당의 양보가 없이는 연동형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50% 연동을 한다고 할 때 전제된 건 뭐였냐면 거대 양당의 양보였습니다. 양보. 예. 그러니까 민의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민의가 반영된 데서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거대 양당은 지역구에서 충분한 민의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으니 예. 요걸 조금 포기하고 양보를 하자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게 왜곡이 됐습니다. 결국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예. 결과에 모든 것을 치중한 선거를 치렀어요. 예. 그럼 이후에 선거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완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선거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 연동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동제를 하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석을 엄청 늘려야 돼요. 의석을 엄청 늘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의석 늘리는 것도 국민적인 부담, 그렇죠. 여론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연동형을 이대로 그럼 놔두고 꼼수 정당을 계속 양산할 것이냐. 예.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뭐냐면 그 선거법을 좀 더 강화해서 예. 그 비례 명부를 만들 때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비례 정당이라도 제대로 된 비례 정당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이야기인데요. 네. 공수처 설치로 일단은 포문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공수처장 추천의 문제였거든요. 예, 누가 추천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제 야당 몫이 2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금 쥐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도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성향인 인사가 추천이 된다면 공수처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예. 얘기는 지금 현 여건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과거에 조국, 윤석열 이 갈등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전이가 된다면 또 갈등 정치를 심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당이 이것을 어차피 본인들의 방향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은 확보가 됐으니 예, 의석수로요. 조금 더 중립적이고 야당도 조금은 인정할 수 있는 인사로 추천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큰 무리가 없이 이미 법은 통과가 됐으니까 예. 집행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집행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저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디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역할을 하기에는 의석수가 좀 미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신이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뭐 힘을 보탠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적 거래라는 원칙입니다. 그게 예. 무슨 얘기냐면 승리한 세력에게 일단 기회를 주고 그거에 대안을 잘 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면 국민들에게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민주적 거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요번에 야당이 요번 참패를 계기 삼아서 대안을 위주로 움직이는 무조건 반대 뭔가 조금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내지는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하는 모습을 좀 버려야 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지금 이 정도 의석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를 반대하기 위한 모습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 훨씬 본인의 정치 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와는 별개로. 야당에서는 이 여당이 얍승을 하면 이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을 내보내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정부와 여권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당이 얍승을 정말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여당과 청와대에서 뭐 윤석열 쫓아내기 류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급하진 않을 거예요. 네. 급하게 윤석열을 쫓아낸다라는 모습을 만약에 보였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대선을 이제 채 2년도 남지 않았어요. 사실상 선거는 3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는 5월부터 시작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라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윤석열 총장을 거기에 동참시키는 쪽으로 압박을 해서 동참을 시키는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윤석열 총장을 약간 쳐내는 방식으로 간다. 예. 이렇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자칫 이번 선거의 의미가 여당을 저렇게 밀어줬더니 이게 좀 약간 너무 오히려 폭주한다라는, 폭주할 수 네. 있구나. 그런 가능성을 국민에게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경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여기저기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참 많죠. 기업계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정부가 내려면 뭐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만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와 여당이야 뭐 이전부터 꾸준히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오고 지지해 왔던 입장이었으니까 많은 돈을 쓰려고 할 텐데 야당이 이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꺼내면서 반발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구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앞세우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실 요번에도 실책이 온 겁니다. 예. 그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뭐가 더 나은 것인지 생각한다면 정책 목표가 뭐냐라는 거를 따졌어야죠. 정책 목표가 뭐냐? 도대체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정책 목표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일본은 이미 가보고 일정 부분 실패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낸 경제 패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2단계 전략으로 돼 있어요. 위기 극복 단계와 V자 회복 단계 이렇게 2단계로 지금 나눠서 합니다. 예. 그래서 위기 극복 단계에서는 정책 목표가 뭐냐? 이 위기에서 경제 자산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겁니다. 고용 유지 1번. 2번 매출 감소한 기업 지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소득이 급감한 가계 지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경제에서 무너지는 부분을 지키는 쪽으로 1단계는 맞춰져 있고요. 예. 2단계가 경제가 회복이 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실물 경제가 전혀 돌아가지가 않는데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재정을 좀 더 광범위하게
투여해서 네.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재난지원금을 과거 이제 그 아베노미스 때 그 일본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재난지원금을 줄 때 이것을 개인의 자산으로 느껴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럼 이게 내 자산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위험한 때, 힘들 때를 위해서 아끼고 저금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예. 근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주면 이게 자산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 성향이 훨씬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라고 이 실패를 기반으로 뭐라고 그 정책을 짰냐면 좀 더 소비로 느껴지는 규모의 돈으로 여러 번 나눠서 분할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번에 100만 원이 아니라 그렇죠. 뭐 10만 원씩 10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한다는 그렇게 얘기네요. 분할해서 한다라고 이미 짜놓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책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정책 목표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줘요. 그럼 이게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겁니까? 100만 원씩 줘서는 아주 취약한 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취약하지 않은 쪽에서는 이 돈이 과히 그렇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먼저 쓰고 내 돈은 아껴야지, 저금해야지 이런 생각 내지는 이거 내가 안 쓰면 현금화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라고 하는 소위 깡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인 요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총선을 앞두고는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심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불리해질까 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이런 합리적인 토론이 조금 더 이루어져서 그 7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보완책들을 내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이 정권 심판론을 외쳤던 야당이 되레 심판을 받게 된 정말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진 선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 입법 과정이나 뭐 정책들을 추진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너무 독주를 하는 모습 또한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21대 국회가 현 상황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뭔지 짧게 조언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한 세력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는 세력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만 이어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노무현 정신이 뭐냐? 지역구도 갈등 정치를 완화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야당과도 대연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자라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무현의 꿈, 정신을 생각한다면 협치를 해야 되겠죠. 협치를 해서 어떤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를 발전시켜야 되겠죠.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제2건국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났는데 나라의 기본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정책을 폭주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많이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독이면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숙제이자 21대 국회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